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주로 들어가서 하나씩 알아보겠는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섹터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인 섹터 영역의 하나인 정보통신 분야 쪽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는 쪽 말고, 뭐 네이버나 이런 광고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거 말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유형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에 가장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예를 들면 그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이라거나, 혹은 센서 관련해서는 소니 다음에 2위라거나, 그 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약간 부수적인 업무긴 하지만 파운드리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TSMC에 비해서 2위라거나, 백색가전 쪽에서는 이제 LG전자하고 1, 2위를 막 서로 경쟁하고 있다거나, 또 한 가지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거 말고 주요 부품들은 전부 내부에서 조달해서 그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부품들을 전부 다 일일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뛰어난 거고요. 그러한 것들은 사실 최종적으로 보면 뭐 부채 비율이 장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50% 미만대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거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주요 투자자들이 쥐고 있어야만 할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단점은 뭐냐면, 하나의 기업체에서 글로벌 탑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약간 그 힘이 분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뭐 그게 그 강력하게 위협을 주는 여러 가지 곳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만 찝으면,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대규모로 투자만 하면 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의 투자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경쟁력을 계속 뚫고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며, 거기다 이제 센서 쪽에도 집중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단단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어떤 집중도가 흩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강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경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고 일정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향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섹터 분석으로 놓고 보면 그 가장 이상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게,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자체가 소비자 중심 쪽의 제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자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최종적으로 하이엔드로 손에 쥐어야 되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에서 일정 수준의 헤게모니를 쥐고 계속 생산을 잘 하고 있다는 점,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애플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슷하지는 않지만 글로벌 탑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 그러니까 GE 쪽하고 비교를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GE 쪽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GE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로그 차트고 GE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리니어 차트예요. 일반 명목 차트고 이제 이걸 로고 차트로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로고 차트가 이렇게 동일한 각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마다 동일한 투자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을 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걸 리니어 차트고 이거 로고 차트로 바꾸면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각도로 올라가죠. 이거는 해마다 투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가격 상승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냈다는 뜻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각도가 비슷한 것은. 이런 G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영의 규제라고 얘기하는 이 기사는 이코노미 조선에서 2020년도 3월 9일자로 잭 웰치 회장께서 그러니까 사망하신 뒤에 낸 기사인데 이 기사를 누가 쓰셨냐면 여기 임수정 기자께서 쓰셨습니다. 임수정 기자께서 쓰셨고요. 이 안에 보면 잭 웰치 회장이 하셨던 걸 아주 잘 축약해서 말을 해놨는데 잭 웰치 회장은 1981년도에 GE의 회장으로 등극했거든요. 이 GE의 회장으로 등극한 이후에 정말 계속 끊임없이 이익을 잘 내고 일정 수준 IT 버블 붕괴 이후에 그 회사가 사그라든다, 쇠퇴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잭 웰치 회장이 그만두신 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말에 2000년 말에 그만두셨어요.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 바로 직전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적인 부분도 사실 맞물려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중성자 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대규모 가문 탓에 중성자 핵이라고 우리가 중성자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이분은 대규모로 사람을 정리하고 했다는 것 때문에 별명을 얻었는데 여기 보시면 취임 5년 만에 41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줄였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그건 아직 그거 정도까지는 안 되나요? 한 25%가 삭감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시대적으로 좀 보시면 1980년대거든요. GE가 이제 잭 웰치가 80년 초반에 81년인가요? 재임하셨으니까. 근데 이때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수장으로 대별되는 신자유주의의 초반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분이 회장직에 들어선 건데 신자유주의는 대표적으로 그 작은 정부, 그다음에 기업이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제도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대규모로 실업을 양산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처 수장이나 이런 잭 웰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규모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근로자를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안 좋은 평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잭 웰치 회장이 활력곡선을 이용해서 여기 8대2, 2대8 법칙을 해가지고 기업 경영을 했는데 상위 20%라는 한테는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고 중위 70%는 이거 봐라, 잘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동요를 하며 하위 10%는 계속 그 사람을 내보낸 해고한 이런 패턴의 경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있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께서 예전에 했었던 그 처자식을 빼고 모두 바꿔라 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최고의, 그러니까 글로벌 탑이 아니면 모두 다 버려라 뭐 이런 뜻으로 경영을 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퇴임하는 경영하는 그 시기에 한 2천여 건에 이르는 인수합병을 했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가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여기 보면 캐피털 혹은 증권사 뭐 이런 것들을 인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여기 금융 복합 기업으로, 그러니까 제조업도 하고 금융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기업, 이분이 여기 있네요. 항공운주 산업체도 인수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 제조에서 이제 백색 가전에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걸로 만들어 놨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이게 붕괴됐다는 거예요. 기업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M&A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덩치는 키웠지만 그 각각의 섹터의 영역에 헤게모니는 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가 혹은 금융 쪽의 헤게모니는 기존에 그쪽 업체에서 하고 있던 쪽의 헤게모니를 강력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쟁을 치고 넘어가지 못한 거죠. 규모만 키운 것뿐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붕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언제 붕괴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워렌 버핏이 말할 때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 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중세 이런 싸움이나 이런 걸 보면 성 근처에 이렇게 둥그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걸 이제 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가 외부인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건데, 거기서 사용하시는 워렌 버핏의 경제적 해자는 결과적으로 돈의 이익을 끌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 경쟁,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하고 기업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 경쟁을 강력하게 막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경제적 해자를 잃었기 때문에 지위가 붕괴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런 경제적 해자를 현재 잃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당 섹터라든가 그게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고, 그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삼성전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탑, 그다음에 파운드리 글로벌 2위, 그거의 백색가전은 LG전자하고 맞물려서 서로 상호 경쟁을 잘 하고 있는 이런 영역들이 붕괴될 수 있는 조짐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큰 영역이 두 가지인데, 스마트폰하고 그다음에 그 메모리 쪽이거든요. 이쪽이 경제적 해자를 붕괴시킬 만큼 위협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니터링의 대상이고요. 지금은 그 모니터링을 해보면 강력하게 지위를 상실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관점에서 파운드리를 계속 증가시켜가지고 TSMC를 추격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파운드리는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하청업체일 뿐이거든요. 물론 기술력이 좋아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하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거나 이런 쪽에는 삼성전자한테 영향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이런 추세를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추세에 대한 붕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삼성전자를 보면서 우리가 잘 느껴야 될 거는, 일정 수준 오르고 나면 항상 이렇게 조정 국면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된 건 제외하고 최근에 일어났던 액션을 보면 글로벌 금융이 때 한번 붕괴됐다가 반등한 거는 이 위기 상황에 조정됐던 것 때 끝이고요. 일정 수준 횡보를 하다가 한번 튀었죠. 2011년도부터 이렇게 2013년도까지 튀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면서 튀인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을 거쳤고 상당히 오래 거쳤죠. 2013년도 초반에 정점을 치고 2016년도 2월까지 옆으로 개걸음, 한 3년을 개걸음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했던 건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지면서 한번 반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재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약간 튀기 시작했다. 이미 이전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네.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이 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렇게 튀기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맞으면서 붕괴됐는데, 그게 재차 우리가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거 재택근무 때문에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또 맞물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이게 끝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다시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많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을 일정 부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근 움직임 추이를 보면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질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버팀의 작용을 하는 게 과거에는 개인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가끔 이렇게 대규모로 쭉 꾸준히 순매수를 하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죠. 기관은 그런 패턴까지 보이진 않고 외국인이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기관도 좀 매수를 했었네요. 간간히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쭉 순환매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대규모로. 이렇게 아직은 그렇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히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느낌은 없습니다. 매매 패턴에서.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인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기 보시면 쭉 한번 올랐다가 20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후반까지 쭉 올랐다가 연말에 쭉 올라가는 요 시기에 대규모 그때부터 계속 포지션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뭔가 패턴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외국인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계속 개인들에 의해서 떠받쳐지고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불리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미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거나,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산업에서 중요한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스스로 뭔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그런 제품들이 생산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한테 국내 공장을 세우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을 놓고 보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그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반증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것이 향후에 결과적으로 매출로 작동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이슈들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시점에 이게 모멘텀이 실제로 투자시장에서 작동해서 움직일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멘텀과 레이팅 얘기를 드렸죠.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업레이팅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업레이팅이 진행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10만 전자로 갈지 안 갈지는 향후에 주식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업레이팅 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들이 이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나 이슈와 같은 모멘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놓고 보면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10만 전자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여기에 몰빵 투자를 하는 거는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단부에 있을 때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집하는, 조금씩 매집해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전고점 직전에 이제 머리를 들었다가 내려왔던 이 8만대 중반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포지션을 늘리는, 좀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늘리는 그런 액션을 좀 큰 규모로 그런 전략을 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